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13페이지 2번 보겠습니다. 건축법령상 주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요거는 건축법령상 주택이니까 우리가 이론상 봤던 단독의 4개, 공동의 4개 다 떠올리시면 됩니다. 단 조건이 건축의 연면적에는 필로티와 지하 주차장 면적을 아예 뺐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문 내용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공동주택 종류,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연세대 기숙사. 맞죠? 이항 다가구 주택은 19세대, 가로 열고, 대진의 동일 세대수 합한 세대를 말하고요. 이하가 거주할 주세된다. 맞죠? 다가구. 그래서 660제곱미터 이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고, 그 다음에 3계층 이하죠. 3계층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19세대 이하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아닐 것. 자, 사망 다중주택. 자, 하숙집이죠.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춰야 된다. 하숙집은 하숙집 아줌마가 밥하는 부엌밖에 없죠. 지사지들이. 하숙생은 부엌이 없죠. 하숙방에. 방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 그리고 바닥면적 합계, 그죠? 그래서 330 이하, 3층 이하죠. 3계층 이하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망이 틀렸고,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계층 이하, 1개동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660초가죠. 층수는 4계층 이하. 층수만 이야기했으니까 맞죠? 왕 다세대 주택은 1층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층수에서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왕 다세대 주택 맞죠? 다가구 다세대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틀린 건 사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법령 틀린 것은, 그래서 용어 정의가 맞냐 틀리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1. 공공택지란. 그래서 1번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맞고, 이 하나의 주택단지가 폭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에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래서 주택단지, 그럼 하나의 이제 주택단지인데 나중에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단지 가운데 8m 이상짜리가 들어오거나 또는 20m 이상의 일반 도로가 들어오거나 철도,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횡단하기가 거의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별개의 주택단지가 됩니다. 이항 맞고 사망.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종류. 그래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서 공간이 빠졌죠. 주택법에 따른이니까 맞죠. 자,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종류, 아파트 연립, 다세주택. 지금 사항이 틀렸죠. 지금 지문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그래야 맞겠죠. 지금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자, 일단 사항 틀렸다 하세요. 어디가? 단독이 아니고 공동주택 종류에는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구역을 말한다. 우리가 공구를 나누어 가지고 한 단지지만, 한 주택단지면 같이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같이 이제 준공검사 해야 되는데 순차 건설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단지지만 이렇게 공구를 나누어서 1공구, 2공구, 1공구부터 작업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만들고 난 다음에 2공구로 장비 옮겨서 2공구 만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순차 건설입니다. 그때 그 나누어진 섹터를 공구라 그러는데 공사 구간이죠. 그래서 요거는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구로 나눠서 순차 건설할 수 있다. 왕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을 복수 정답 상, 왕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4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항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 어린이집은 단독주택에 포함된다. 자, 우리가 그 주택법령 정해 보시면 뭐 건축법도 그렇고 주택법령도 그렇고, 자, 단독주택, 자, 이제 건축법상 단독주택 그러면 협의의 단독주택, 그 다음에 공관, 그 다음에 다중 다가구, 이렇게 이제 건축법상 4개고 주택법이면 요거 이제 빠지죠. 공관 이렇게 빠집니다. 지금 4번에 뭘 물어보느냐. 근데 거기 보시면 가정 어린이집은 단독주택에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단독주택에 여기는 정형적인 단독주택 종류를 말하는 것이고,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그 노인복지주택은 준주택이기 때문에 빠집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렇게 부르는 것들이 단독주택의 형태 갖추면 요거는 단독주택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택법만 생각해 보시죠. 공간 빠지죠. 주택법에 단독주택. 그래서 요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법률은 이렇게 돼 있는데, 단독주택에다가, 즉 단독이나 다중 다가구에다가 이런 걸 집어넣으면 단독주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죠. 아파트 같은데 1층에 어린이집 있죠. 어린이집 만들어가지고 그 영업하시는 분 있죠. 그런 게, 근데 아파트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공동주택이 돼요. 아파트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파트 100유로 사가지고 어린이집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가정어린이집이고, 단독주택을 사가지고 가정어린이집을 만들었으면 그거는 단독주택인 것이고, 아파트를 사서 만들었으면 공동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4번의 1항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그 말은 단독주택을 사서, 즉 협의의 단독이나 다중 다가구를 사서 가정어린이집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니까 단독주택 맞죠? 이 다세대주택, 다중주택은 구분소유권이 인정된다. 구분소유권은 집합건물법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 4번의 1항, 자, 모든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이 한 건물에 집합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집합건물이라고 부릅니다. 집합건물. 공동주택 그럼 뭡니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 연세대죠. 연세대. 기숙사는 아닙니다. 자, 이런 집합건물은 우리가 등기부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대지 이렇게 권리관계를 쪼개고요. 이 전유 부분에 대하여서 구분 소유권을 주고 있습니다. 구분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그냥 집주인 한 명이죠. 아파트 100유로도 집주인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이라 그러는데 단지 이제 단독주택을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소유권인데, 자, 이 공용과 대지는 전유 부분 팔면 따라서 팔립니다. 그죠? 지분 형태로 얘들은 구분 소유권의 그 면적에 따른, 전유 부분 면적에 따른 지분 형태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2항의 다세대 주택, 다중주택을 구분 소유권이 인정한다 이렇게 되면 다중주택이 빠져야 되겠죠.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집합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구분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2항 틀렸고 정답이죠. 3항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무조건 공동주택입니다. 왜냐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그 외형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일반 공동주택 중에서 그 아파트 연립 다세대, 연세대 요 세 가지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관상 일반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 다세대 외형을 가진 것만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죠? 요 중에서 이제 원룸형 같은 경우는 요 세 가지 형태 모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요 중에서 외관이 연립인 경우만, 즉 요 경우에만, 다세대는 외관이 다세대인 경우에만 단지형 다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원룸형인지 아닌지 먼저 파악한 다음에 아닌 경우에 외관이 연립이면 단지형 연립, 외관이 다세대면 단지형 다세대,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무조건 공동주택이니까 도시형도 무조건 공동주택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사막 막고사 국민주택이란 개념이 조금 바뀌었다 그랬죠.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제 크기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래야 되고요.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 또는 국가, 지자체 재정이나 주택 도시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건설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래서 맞죠. 5. 준주택이란 주택 외 건축물, 주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택 외 건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항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 틀린 것은 1.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경우 주거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2개 이상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틀렸죠. 2개 이상이니까 3개, 4개도 될 수 있냐? 안 됩니다. 원룸이니까 방이 하나가 개념상 맞죠. 근데 이제 많이 지으라고 권장하는 입장에서 투룸으로 해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렇습니다. 원룸형은 어차피 제일 큰 게 50이니까 30에서 50 사이는 투룸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상이란 말 때문에 틀렸다. 1번이 정답입니다. 1항이. 2항 단지형 연립주택이란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을 말하며 건축에는 심의를 받은 경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맞죠? 3항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지하층에 설치 안 하죠. 자, 아파트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한 건물에 도시형과 도시형 아닌 것, 원룸형과 단지형, 그래서 적용되는 뭐 어떤 건축 기준이나 이런 게 다르더라 이 말이죠. 다르더라.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 건물에는 도시형과 도시형 아닌 것, 그 다음에 도시형 중에서도 원룸형과 단지형은 함께 지을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한 건물에 같이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죠. 관리의 편리성을 위해서 인정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용도 지역의 특성상 수요가 워낙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죠. 실질적으로 결합이 필요한, 한 건물에 결합이 필요한, 그래서 소유자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일 때 그렇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한 건물에 같이 지을 수 있는 그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관리의 편리성이죠. 관리의 편리성. 원룸형 주택과 그 다음에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그 주택 1세대, 즉 주인 세대 한 세대인데 85 초과짜리 그런 거 위층에 하나 크게 놔두고 주인이 살면서, 즉 주인 세대가 있으면 한 세대가 있으면서 밑에 원룸형을 관리하는 그런 걸 권장하기 위해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는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곳인데 이런 데야말로 한 건물이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의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아닌 주택일 경우에는 괜찮다. 한 건물에.
그래서 4항 한 개 건축할 수 없다 맞고 5항 한 건물에 원룸형 주택과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 이거는 가능하다 한 건물이지만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항이 되겠습니다. 6번 도시환사주택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7번 넘어가겠습니다. 주택법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상 용어로 옳은 것은 그래서 지금 뭐 17의 변형이라 돼 있는데 그냥 용어정의입니다. 용어정의는 법률 해석하는데 꼭 필요하고 특히 임대주택 법령상 민간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용어가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은 워낙 많이 보시니까 당연히 아실 텐데 자 1항에 준공공 임대주택이란 그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일반형입니다.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준공공이라고 그러고요. 2항에 주택종합관리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죠. 리모델링과 관련된 계획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겠죠. 리모델링 기본계획,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시장은 필수적으로. 그 다음에 대도시 아닌 일반시 같은 경우는 도지사 승인 있는 경우에 한해,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수립할 수 있죠. 수립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주택종합관리계획이 아니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됩니다. 3.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돈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장기전세주택은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싸다고 하지만 예컨대 한 5억짜리면 3억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그 다음에 뭐 한 8억짜리면 한 5억 정도에 들어갈 수 있죠. 5억이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초년생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이런 것들은 좀 싼 주택이겠죠. 행복주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4항에 행복주택이란 국가나 지자체 재정, 주택 도시기금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 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전세 계약 방식이죠. 전세는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요게 시프트라고 이야기하는 장기전세주택입니다. 장기전세주택. 3항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5항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 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의 업이다. 5항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공동주택 분류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돼 있는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 정답만 보겠습니다. 5항 복층형은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체험하고 있다. 복층형은 반대말이 단층형입니다. 복층형, 단층형.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실내에 계단으로 2층이 있고 이런 게 복층이죠. 복층 구조죠. 보통 우리가 아파트 가면 복층 구조로 안 돼 있죠. 단층 구조죠. 그래서 5항이 틀렸습니다. 복층형도 아파트가 있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니죠. 자, 9번 공동주택 유형 옳은 것은 1. 타워형 공동주택은 타워형 흔히 한쪽 방향으로만 향해 있는 일자로 된 구조로 중저층 공동주택 건립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형태다. 자, 판상형 타워형 이렇게 돼 있는. 옛날에 우리가 그거 문제죠. 판상형. 반대가 탑상형. 한자로 이제 표현한 건데요. 판 모양이다. 성냥곽처럼 옛날에 있던 성냥곽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박스 모양의 아파트 있죠. 옛날에 성냥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새는 이런 게 없지만 라이터 쓰고 이렇게 판때기 모양이다. 모양상자입니다. 판 모양이다. 판 모양. 판. 빨래판 이런 거 딱 세우면
그죠? 상자, 흑돼지 같은 모양. 그게 판상형이고, 탑상형은 탑 모양이다. 이 말이야. 탑 모양이다. 쫙. 요거 이제, 이게 타워형입니다. 타워형. 타워 스타일. 자, 그래서, 요거는 적은 땅에 그 활용도를 엄청나게 이용한 거죠. 그죠? 땅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한 거죠. 적은 땅에 고밀도하게 이렇게 쫙 올린 거니까. 판상형은 옛날 아파트죠. 옛날 아파트 보시면 층수 뭐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니까 5층, 6층 뭐 높아봤자 10층, 12층 이렇게 되죠. 상자 모양이 딱딱딱. 그 다음에 대지도 넓습니다. 옛날에 지어진 뭐 80년대 지어진 이런 것들은. 자, 판상형 같은 경우는 한쪽을 보고 있어요. 한쪽을. 지금 우리는 남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남쪽을 조로로 보고 있어요. 조로로. 탑상형 같은 경우는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방향 볼 새도 없죠. 우리가 뭐 아침에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오는데 햇빛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남향을 좋아하긴 하는데 햇빛 볼 시간 없어요. 그렇지? 물론 정북 방향으로, 북쪽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정북 방향 이렇게 안 하고 약간 틀어놓긴 한데, 이런 것들이 타워형입니다. 보통 코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대각선 방향으로 해서 3세대나 4세대로 배치하면서 쫙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최신형이 타워형이죠. 자, 그러면 1항에 한쪽 방향으로만 향해 있는 일자로 된 구조로, 이거는 타워형이 아니고 판상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 열병합 발전이라 전기를 생산하고 나온 배열을 지역난방 또는 공용용 여론으로 사용하는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 공급하는 에너지 전략형 발전 방식이다. 이게 맞죠. 열병합 발전인데, 열병합 발전은요, 지역난방에서 특히 채용하고 있는 그 선택된 방식입니다. 즉 지역난방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열병합 발전이라는 에너지 전략형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보통 그 신도시 같은 거가 만들어지면 인구가 수십만이 들어가는데 전기가 부족해요. 갑자기 인구가 그걸로 확 몰려드니까 전기를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되는데 전기가 부족하니까 조그마한 소규모 지역발전소를 세웁니다. 그 지역발전소에 전기를 생산하는데 전기 터빈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고온의 그 전기, 터빈을 돌리는 데 사용한 전기를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요걸 회수해서 이제 난방으로 이용하겠다는 뜻이에요. 물론 지역 난방 그 발전소에서도, 그 전기를 생산하는 그 지역 소규모 발전소에서도 그 전기의 폐열만 회수해 가지고는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공급해야 될 섹터가 넓잖아요. 그래서 그 보일러, 주로 이제 수간식 보일러입니다. 수간식 보일러 딱 사놓고 거기에서 열을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별 회수한 열과 플러스 해가지고 보내죠. 그러면 아파트 단지가 신도시에 집중적으로 들어서는데 이 지역발전소는 두 가지 에너지를 공급을 하게 되죠. 전기를 공급하고 난방열을 공급합니다. 즉 전기를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터빈을 많이 돌리면 폐열이 많이 증가되니까 공급되는 난방열도 이렇게 늘어나죠. 생산되는 전기량과 증가되는 난방량이 비례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건물의 아주 적격이다. 그게 대표적인 게 아파트입니다. 사람들이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전기 많이 쓸 때 난방도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딱 맞다. 우리나라는 주거가 아파트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자, 그래서 열병합 발전이라는 것을 채택하게 됐다. 자, 그래서 기존의 그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는 큰 뭐 벙커시우 쓰는 산업용 보일러 이런 거 이제 두고 있다가 지금 보일러 다 없애버리고, 거기서는 지금 열교환기만 설치하죠. 열교환기만. 열교환기를 통해서 지역난방에서 공급된 열을 열교환기를 통해서 단지 안에 있는 찬물을 데우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공급되는 거고요. 지역난방의 특징은 중앙난방에 비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2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원가가 2분의 1 정도 저렴한 장점이 있다.
사망 편복도형은 주거 밀도를 높일 때 유리한 형식이나 일조 채광 통풍과 복도 환경에 불량하고 화재 시 방연도 문제이다. 이거는 중복도형입니다. 편복도는 우리가 보통 보는 아파트고요. 중복도형은 호텔처럼 복도가 가운데 있는 겁니다. 편복도는 복도 폭이 얼마? 한 사람 어깨 60으로 봐서 두 사람이 지나가야 되니까 120 이상. 중복도는 세대수가 많으니까 세 사람 이상, 즉 180 이상. 단 중복도라도 5세대 이하면 15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복도 폭이. 그런 것도 배웠죠. 자, 속복도형. 이게 중복도형인데 중앙에 코어 또는 설비의 집중화가 가능하고 가장 컴팩트한 평면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속복도형이 아니고 코어형을 말합니다. 그 타워형을 말해요. 타워형. 그 다음에 이 타워형 같은 경우는 계단실형입니다. 이게 또 복도형이 아니고 아파트 보시면 복도형이 있죠. 복도형은 편복도형과 중복도형, 즉 속복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워형 같은 거는 계단실형입니다. 계단실형 또는 집중형이죠. 집중형.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은 지역에 발전소와 같은 플랜트를 설치해서 전기와 온수 등을 이용해서 지역에 열 공급하는 형태. 그게 지역난방 방식이죠. 지역난방 방식. 지역난방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열병합 발전을 한다. 9번의 정답은 이항입니다. 10번. 공동주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주택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집합건물로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및 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이 공동주택은 건물의 단면 형식에 따라 단층, 복층, 각층 통로형, 스키플로형으로 나눌 수 있다. 단면이란 것은 수직으로 절단해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아파트가 저기 보이는데 위에서 아래로 단두대처럼 다 싹둑 잘랐어요. 그래놓고 봤을 때 뭐가 보입니까? 그 세대가 몇 층을 쓰는지, 단층, 보층이 보일 거고 성관계가 몇 층마다 사는지 그게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층마다 쓰는 것, 그게 각층 통로형이고요. 2층이나 3층마다 건너뛰면서 쓰는 게 스키플로형입니다. 스키플로형은 뭐 전기세 같은 게 전략되겠죠. 그 다음에 3. 중복도 유효폭은 원칙적으로 150이 아니고 180 이상이고 예외적으로 5세대 이하일 때는 150cm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틀려서 정답이고 4. 중복도에는 채광 통풍이 원활하도록 40m 이내마다 1교대장 외기에 면하는 계급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도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채광 통풍이 안 되니까 40m 이내마다 계급을 설치해야 된다. 5.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우 층수 산정함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하죠. 자, 그래서 정답 사망이 되겠습니다. 11번은 그냥 뭐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12번. 주택 법령상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도권에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파트 101호를 열고 들어갔더니 안에 복도가 있고 그 안에 보니까 101-1, 101-2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그게 세대 구분형입니다. 세대 구분형. 등기부상이 한 세대인데 한마디로 34평 내가 101호 집주인입니다. 34평짜리예요. 그런데 하나를 이렇게 안을 구획을 해가지고 세대를 구분해가지고 자치집을 이렇게 주면 내가 임대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자치집을 새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자치집을 제가 이야기한 이유는 안에 취사시설, 욕실이 별도로 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내가 나중에 그 자취생 내보내고 혼자 쓰고 싶을 때 쉽게 세대로 구분된 부분을 쉽게 걷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경량 구조라든지 그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2번 옳지 않은 것.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주택 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 세대수와 관계없이 하나 세대로 산정합니다. 맞고 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수가 단지 안에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숫자가 지금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2항과 5항에서 숫자가 나오는데 둘 다 숫자가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넘어서는 안 된다가 뭐가 그러냐면 세대수하고 주거전용 면적 합계가 그렇습니다. 이미 앞에서 봤죠.
자, 그래서 2항 맞고 3항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해서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돼야 되고요. 4.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해야 된다. 5.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의 주거전용 면적 합계가 단지 전체 주거전용 면적 합계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넘는 등 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요 5항은 기출지문입니다. 제가 만든 지문이 아니고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자, 그래서 12번의 정답 5항입니다. 13번 공동주택 관리법령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분양 공동주택은 과도기적 관리로 사업체 관리를 일정 기간 해야 된다. 자, 우리가 기본서에서 배웠죠. 그래서 과도기적 관리로 사업주체 관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기본 전제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전제로 한다. 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30채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에요. 그죠? 원칙적으로. 자, 30채. 단독, 공동 30채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특히 의무관리 대상, 의무관리 대상 이상일 때, 의무관리 대상 이상일 때 사업체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의무관리 대상은 뭡니까?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요한 설비가 있는 경우, 중요한 설비가 뭡니까?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난방이 되거나 지역난방이 되거나 승강기가 있거나 건축 허가를 받아 만든 주상복합으로 주택이 150세대 이상, 이게 의무관리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의무관리 대상은 다르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훨씬 범위가 크죠. 그래서 1항 틀렸고 2항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건설한 분양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가 아니다. 자,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주체는 소장이고요. 위탁관리에서의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가 되겠죠. 지금 자치관리라 되어 있으니까 소장이 관리주체 맞습니다. 그래서 2항도 틀렸고 3. 사업계획 승인 얻어 건설한 분양공동주택의 경우에 입주자 대표의 등은 주택관리사 등을 소장으로 배치해야 된다. 주택관리사 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의무관리 대상일 때만 그렇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기는 하지만 의무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이 영역은 사나 보를 소장으로 배치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3항 틀렸고 4.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주체 업무 등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맞습니다. 비용의 전부도 지원할 수 있고 일부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맞다. 5. 장기전 충당금 의무적립 대상인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의 구성 의무가 있다. 장기수전 충당금 의무적립 대상. 자, 입대 구성 의무가 있다 돼 있는데 장기전 충당금 의무적립 대상과 입주자 대표의 구성 의무 대상은 틀립니다. 자, 장기수전 충당금입니까? 장기수전 충당금. 장기수전계획 의무수립 대상과 장기수전 충당금 의무적립 대상은 일치하는데 장기수전 충당금 의무적립이죠.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달려있는 승강기면 세대 관계없이, 중앙난방이면 세대 관계없이, 지역난방이면 세대 관계없이. 자,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은 예컨대 300세대 이상 요거는 이제 일치합니다. 요건 일치하는데 승강기만 달려있으면 안 되고 승강기에다가 150세대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범위가 틀리죠. 지금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5항 틀렸겠죠. 13번의 정답은 4항이 되겠습니다. 14번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의무관리 대상을 전제로 지금 물어보는 소리죠. 항상 지문을 잘 읽으셔야 돼요.
자, 1항 관리 주체는 업무 집행 시 선량한 관리자 주의무가 요구된다. 이거는 관리자라면 어떤 직업이든지 무조건 선관 주의무는 있습니다. 1항 맞고, 이 관리 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 등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해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서 증빙 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된다. 회계 관련 서류 보존은 5년입니다. 2항 맞고. 3. 관리 주체와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래서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고의 과실로 손해 끼치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공동주택 관리법령상 이런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이 규정 없어도 민법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권 생깁니다. 그 외에도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이런 규정이 있느냐라는 것인데 있다. 자,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한 때 회의록을 작성해서 보관할 의무가 있다. 분양 공동주택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는 걸로 봐서 분양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 등이 구분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힘이 세죠. 입주자가. 따라서 입대 회의를 하게 되면 소장도 이제 참여를 하는데요.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작성을 합니다. 보관은 분양주택은 무조건 관리주체가 보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자들이 많아서 힘이 세니까. 그래서 돈은 입대가 전부 다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 없는 서류는 전부 다 관리주체가 가지고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입대 회의록도 관리주체가 보관합니다. 작성은 입대가, 보관은 관리주체가. 틀리죠? 작성자와 보관자. 근데 임차인 대표인은 힘이 없잖아요. 임대사업자가 집주인이니까 임차인 등은 힘이 없어요. 임차인은. 따라서 임차인 대표회의 회의록 작성과 보관 전부 다 임차인 대표회의가 하겠죠. 그래서 그게 틀린다. 사항이 정답입니다. 5항 관리주체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열람 청구나 복사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자, 그래서 요거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응할 의무가 있는 게 원칙이지만 보시다시피 의사결정 과정,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컨대 경제 입찰을 하고 있는데 입찰 예정가를 알려달란다라든지 그런 건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도. 14번의 정답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공동주택 관리법령상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래서 관리방법에 따라 관리주체, 즉 법률상 관리 책임의 귀속자를 말합니다. 법령상 책임이 누구한테 귀속될 것이냐. 법률상 책임을 지는 자가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그걸 관리주체라 그러고 관리 방식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1. 위탁관리는 업자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업자가 관리주체고요. 자치관리는 소장이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소장이 관리주체고 1항, 2항 다 맞죠. 3. 자, 임대주택을 위탁관리. 자, 분양이든 임대주택이든 그냥 위탁관리하면 업자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3항이 틀렸네요. 4. 자체관리하는 경우는 자체관리는 다른 말로 자치가 아니고 자체관리는 임대사업자 관리를 말합니다. 임대사업자 관리는 임대사업자 책임져야 되는 거고 관리 업무 인계하기 전에 사업주체. 요거는 사업주체가 관리주체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다음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연결이 가장 부적합한 것은 1. 지역 난방 방식인 150세대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 의무선임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의무선임 이렇게 돼 있죠. 소방안전관리자 의무선임. 그래서 요걸 특히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부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공동주택을 특히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 특급, 1급, 2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 지역난방 방식인 150세대 공동주택, 즉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소방안전관리자 의무선임입니다. 의무관리에 해당되죠. 맞습니다. 2. 중앙난방 방식인 350세대 승강기 없는 공동주택. 일단 300세대 넘으면 다른 거 안 따지고 무조건 일단 주택관리산하 보호 배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외부 감사인에 의한 의무 감사이니까 이제 외부 회계 감사 중에서 이제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죠. 거기에 의한 외부 감사가 의무인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항은 350이기 때문에 의무감사가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의무감사다. 자, 사망. 400세대 개별 난방인 공동주택.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의무. 자, 감염병 예방이 관리에 관한 법률상에 소독 의무가 있는 아파트 규모가 300세대 이상입니다. 300세대 미만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망이 400세대니까 의무 소독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4번 승강기 설치 안 된 140세대 중앙난방. 자, 아무리 중앙난방이라도 140이면 의무관리가 아니죠. 근데 이건 의무관리를 물어본 게 아니고 장기수전 충당금 적립 의무를 물어봤네요. 장기수전 충당금은 승강기 설치 안 된 중앙난방이기만 하면 세대수에 관계없이, 승강기만 달렸으면 세대에 관계없이, 지역난방이면 세대에 관계없이 의무로 적립을 해야 됩니다. 장기수전 계획 수립하고 장기수전 충당금 적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항도 맞고, 왕 승강기가 없는 250세대 개별 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승강기 없고 일단 세대수도 250이고 난방도 개별 난방이네요. 따라서 의무관리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의 구성 의무도 없다. 정답이 5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앞뒤로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하면 자동으로 맞히는 이제 괜찮은 문제죠. 괜찮은 문제. 종합 문제죠. 자, 17번. 다음 중 관리주체 동의를 얻어서 입주자 등이 할 수 있는 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 관리법 보시면 다음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고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17번 지문은 그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 동의를 요하고 하는 행위하고 섞어놨겠죠. 그래서 동의를 요하는 행위를 기억을 하시면 답을 쉽게 맞출 수 있겠습니다. 자, 관리주체 동의를 요하는 행위. 공동주택에서요. 그래서 강아지 돌부적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강아지가 돌에 붙여놓은 부적을 제거했다. 그래서 뭐 전기실 데려가서 혼내줬다. 요거는 그렇죠. 강아지 가축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축을 막 대표해서 강아지라 그랬는데 단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시끄럽습니다. 방송시설, 가축을 키우거나 방송시설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할 때는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돌출물 설치. 그래서 외벽 같은데 옛날 아파트가 그렇죠. 실외기 설치할 데가 없어서 발코니 난간에다가 샷이 설치해가지고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고 이런 거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외벽에 위성 안테나 설치한다든지 이런 행위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동의를 요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부착물 부착이죠. 부착물 부착. 근데 광고물, 표지물, 표지 이런 걸 공동주택에 부착한다라든지 플랜카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전기 자동차 이동용 충전기를 이용하는 차량 무선 인식 장치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이런 것들. 자, 부착 행위는 동의를 받고 해야 됩니다. 광고물, 표지물, 표지 부착하는 행위 아파트에다가 전기 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 무선 인식 장치를 콘센트 주변에 부착하는 행위를 동의를 받고 한다. 다음 적재물 적치입니다. 아파트 공용 통로에다가 물건을 둬가지고 이제 통행, 피난, 소방 이런 행위를 방해할 수 있잖아요. 이런 행위를 동의를 받아라. 단 화재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상의 그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 이런 부분은 아예 적재 못하는 공간이고 그런 공간이 아닌 공용 부분에 이런 설치 행위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 행위입니다. 주택 내부 구조물의 경미한 그 내부 구조물입니다. 경미한 증설 제거 행위, 뭐 타일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간단한 행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동의받아야 되고, 이거 출입 위험하니까 전기실 뭐 이런데 급수시설, 저탕조 뭐 이런데 들어가는 행위, 가스실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데 들어가는 행위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전기실, 기계실 뭐 이런데 동의를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17번에 좀 전에 그 봤던 동의를 받아야 되는 행위, 강아지 돌부적 증설 제거, 전기실, 기계실, 정화조 시설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 뺀 것만 찾으면 되죠. 그 사항에 보시면 세대 안에 냉방 설비 배기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냉방 설비 배기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돌출물 설치하는 행위 돼 있는데 요거는 지금 돌출물 설치입니다. 돌출물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요새 지어진 새 아파트들은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즉 냉방용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을 해놨잖아요. 그런 게 마련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예컨대 난간에 샤시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하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돌출물 설치의 예외 규정입니다. 그래서 사항이 틀렸습니다. 그거는 동의를 받아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동의를 받아도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8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